안녕하세요. 박준영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마니닥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가지고 있는 돈을 좀 더 현명하게 불리고 그리고 지키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제가 자라면서 부모님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면 출세한다.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직장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살면은 참 부유한 인생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돈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돈을 벌까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현실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오늘 여러분하고 돈이 이 세상의 전부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바람이 가능하면 내가 남들보다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마 가장 보편된 생각이 아닐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돈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요?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면 출세를 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또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좀 사실과 다른 경우를 많이 봅니다.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을 잡고 혹은 좋은 사업체를 마련해서 열심히 번 돈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은 과연 그렇게 많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일해서 번 돈을 시드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국말로 종잣돈을 모은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종잣돈을 모아놓고 그 돈을 어떻게 나눠서 쓰고 살아갈까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 재정적인 자유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부자가 되려면 꼭 만들어야 되는 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종잣돈이 없으면 애초에 그 돈을 불릴 재료가 없는 거죠. 그리고 따라서 종잣돈이 없다는 말은 나의 인컴이 지금 최소한의 생활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우선 이런 정보를 접하기 전에 내가 충분한 인컴을 벌고 있는가에 대해서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내가 충분히 혹은 적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인컴이 있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재정적인 자유를 위해서 꼭 만들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먼저 종잣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마련해야 되고 반드시 모아야 되고, 그리고 절대 그 돈은 쓰면 안 되는 돈, 그 돈이 바로 우리가 부자가 되는 첫걸음이 되는 그 종잣돈이라고 저는 정의를 한번 내려보고 싶습니다. 자, 미국에서 성공하려면 3명의 친구를 사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3명의 친구가 그냥 비즈니스 하면서 만나는 사람 말고 일상생활에서 내가 원할 때 전화통화할 수 있고, 친구처럼 내가 법적인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변호사가 내 친구라면은 상당히 삶을 편하게 살겠죠. 마찬가지로 또 우리가 미국에서 비즈니스하고 우리가 돈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피해갈 수 없는 문제가 세금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세무적인 상담을 데일리 베이스로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그 회계사가 내 친구라면 아마 다른 사람보다 훨씬 편리한 입장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반드시 추천드리고 싶은 마지막 한 부분이
파이낸셜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한두 명 정도는 파이낸셜 전문가와 관계를 맺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비즈니스 대 비즈니스, 손님과 그 전문가의 만남보다는 그 전문가와 여러분이 trust and understanding이 기반된 상태에서 그 사람을 신뢰하고 믿고 서로 소통이 될 때 그 파이낸셜 전문가는 여러분들에게 최선의 방법을 찾아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보태고 싶은 것은 파이낸셜 전문가를 친구로 사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기본적인 파이낸셜 정보를 숙지하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파이낸셜 업계에 와서 일을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다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어렴풋이는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삶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으로 정확한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비디오 상에서 만나게 된 것은 한 분이라도 더 이러한 인포메이션을 접할 수 있도록 제가 자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파이낸셜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파이낸셜 프로페셔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금 부분과 투자 부분에 대한 터치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저는 세금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는 회계사도 아니며 그리고 여러분들의 투자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따라서 그쪽 부분에 대한 것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받아들여 주시고 반드시 그 분야에 대한 문제는 전문가와 상의해 주시기를 권합니다. 자, 1000억대의 부자가 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부자가 되었습니까? 어쩌면 말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부자가 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내가 나의 재정적인 삶의 여유를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은 이 1000억대 부자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저는 이 파이낸셜 정보가 숫자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숫자는 사람들의 신뢰와 사람들의 신용이 부족한 상태에서 숫자는 숫자에 부족하고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파이낸셜 상품을 접할 때 하나의 상품이나 하나의 넘버로만 확인하지 마시고 이 상품과 이 플랜이 나의 인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고려해 봐야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1000억대의 부자가 된 사람에게 어떻게 당신은 부자가 되었습니까? 라는 말을 하니까 이 내용은 사실상 교과서에 나오는 정도의 아주 수준 낮은 정보가 되겠지만 약속을 지켜라. 그 다음에 신용을 얻어라. 이런 답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신문은 인터뷰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 우리가 많이 듣죠.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말은 사실은 이 말입니다. 당신이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면 거래하는 파트너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것만 연구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나만의 이익을 추구한 사람은 작은 부자는 될 수 있을지라도 큰 부자는 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파이낸셜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을 만날 때 정직한 파이낸셜 전문가 그리고 바람직한 파이낸셜 전문가의 상은 바로 마주 앞에 앉은 고객의 재정적인 부유함이나 안정이나 그 다음에 고객의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대한 이 고민을 전문가가 대신해 주는 것이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말이 성립이 되는 거죠.
거래하는 나의 고객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파이낸셜 전문가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파이낸셜 전문가들을 어떤 세일즈맨이나 어떤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셨다면 그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선입견을 바꾸는 작업부터 하시는 게 어떤지 제가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을 열 때 반드시 그 파이낸셜 전문가는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찾아서 여러분들의 플랜도 준비해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충심 어린 어드바이스를 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뭐 영어도 많이 나오고 뭐 좀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실질적으로 우리 인생이 그려져 있습니다. 처음에 이 그림을 보면서 저도 깨달은 바가 많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면 화살표 두 개가 있는데 당신의 현재, 미래, 다음에 물려줄 유산까지 상당히 많은 팩트들이 숨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의욕은 많지만 우리가 많은 재산은 없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우리의 에셋은 불어나고 처음에 나의 배우자를 만나거나 내가 가정을 꾸렸을 때 애도 낳게 되고 집도 사야 되고 많은 라이빌리티가 있습니다. 인컴이 많이 없고 내 에셋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라이빌리티가 많은 상태를 잘라서 통상 45세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될까요? 그랬을 때 이쪽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어떤 피치 못할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나는 얼마나 리스크에 잘 프로텍트 돼 있느냐 라는 부분을 따져서 이때는 우리가 프로텍션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점점 재산이 많아지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이들도 독립하고 그리고 몰개지도 빚이 많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라이빌리티는 줄어들게 되는데 이 그림이 바람직한 우리의 재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에셋이 올라가시다가 어떠한 상황에서 이렇게 에셋이 오히려 작아지거나 다 잃어버리거나 혹은 라이빌리티가 우리들의 부담이 낮아질 시기에 낮아지지 않고 인크리스하는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도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게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시기에 있을 때는 나에게 올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예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이쪽 시기에 왔을 때 이러한 바람직한 모습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돌이킨 시간을 돌릴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젊으신 분들이 이 상황을 보고 이 그림을 보고 계시다면 나에게 다가올 미래는 어떤 것인지 현명하게 한번 생각해보는 sometimes 가끔씩 전문가와 한번 상의를 해본다든가 해서 나에게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미리 점검을 해본다든지 그리고 분석을 해보는 것도 여러분들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 30대나 40대 분들에게 은퇴 이야기를 한다면 참 어울리지 않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미국인이 젊은 미국인이 파이낸셜 전문가에게 유수한 파이낸셜 전문가에게 내가 은퇴 준비는 언제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파이낸셜 전문가의 답이 당신이 첫 번째 페이첵을 즉 첫 번째 봉급을 받는 그 날부터 당신의 은퇴 준비는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 삶에서 여러분 돌이켜 봤을 때 지금 우리들은 과연 우리가 경제 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은퇴를 위해서 저축을 했던가? 이렇게 한번 되돌려 본다면 우리가 지금 재정적으로 왜 많은 돈이 세이브 되지 않은지 아마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은퇴 준비는 비교적 간단한 논리입니다. 만약에 이 은퇴를 65세로 기준으로 하고 본다면 이 65세가 될 때까지 최대한 돈을 많이 불려서 나의 은퇴라는 말은 은퇴부터는 나의 노동으로 인한 인컴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내가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은퇴 시기가 되면 내가 은퇴 자산, 연금이나 저축이나 부동산 인컴이나 소셜 시큐리티 인컴이나 이런 인컴은 계속 있겠지만 내가 일을 해서 나오는 인컴은 없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은퇴의 정의가 되겠죠. 그 은퇴의 시기가 올 때까지 내 자산을 어떤 방법으로 최대한 많이 불려서 그 다음에 그 돈을 돌아가실 때까지 다 잘 쓰고 가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은퇴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 가장 많은 돈을 은퇴 시기에 내가 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 과연 얼마나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만나서 화면상으로 만나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해보고 제가 예시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 ROR이라고 하는데요. Rate of Return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돈을 어느 곳에 저축을 했을 때 나는 몇 %의 이자를 받고 있냐고 따져본 적이 있는지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알아보거나 점검해보거나 내가 받고 있는 이자가 어떤 종류인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어떤 곳에 리타이먼트 펀드를 투자하고 있다든가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하거나 저축을 하고 있을 때 나에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위험이 어느 상태인지 어떤 내용인지 숙지하고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금입니다. 이 세금조차도 우리는 항상 수동적으로 인컴에서 뽑아가고 또 해마다 세금 보고 할 때 우리 회계사님들이 세금 얼마 내라 그러면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죠? 우리가 아는 세금의 정도는 그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그 세금조차도 아주 현명하게 스트럭처링을 해서 세금조차도 나의 은퇴 자금으로 저축할 수 있는 길들이 있더라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알아보는 시간을 또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과연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은퇴 시기를 몇 살로 보고 있습니까? 예, 제가 손님들에게 몇 살에 은퇴하고 싶으세요 하면 가장 흔하게 나오는 남바는 65세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은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은퇴 시기를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65세에 맞추는 것 같아요. 간혹은 난 뭐 은퇴 안 한다. 간혹은 70세, 간혹은 55세. 예, 사람마다 이야기를 하지만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65세 같아요. 제 생각은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가 65세를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리타이먼을 했을 때 리타이어를 하고 나는 무슨 돈으로 살아갈 것인가? 예.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셜 시큐리티 나오니까 소셜 시큐리티 많이 생각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부풀려서 더 걱정을 하게 만든다든가 뭐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 지금 현재 그 소셜 시큐리티에서 간혹 날아오는 그 스테이트먼트 상에도 나와 있죠.
죄송합니다. 2032년부터 지금 현재의 방식으로 소셜시큐리티는 지급될 수 없다고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소셜시큐리티 자금이 부족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만약에 2030년 이후에 리타이어먼을 하게 되는 사람, 이런 분들은 소셜시큐리티가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내가 적게 받거나 최악의 경우는 내가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많이 내놓고 못 받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2020년 중반이나 후반에 은퇴하시더라도 이 미국의 경제 사정에 따라서 나의 소셜시큐리티가 부족해질 수도 있다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많은 미국인들이 예전에는 펜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펜션을 지급하고 있는 직장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주 극한 직업, 쉽게 말해서 경찰이나 이런 위험한 직업군에 속하는 직업들은 간혹 펜션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대부분의 그 프라이빗 섹터, 즉 사기업 쪽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미 펜션을 많이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이들을 잘 키워놔서 아이들이 어떻게 나의 리타이어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 보시면 과연 우리들의 부모님께 과연 리타이어먼을 책임지고 있을까요? 예. 이 미국 생활이 다른 가구에 다른 분에게 결정적인 어떤 그 생활비를 대주실 만큼 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분들은 70세, 75세 나는 죽을 때까지 일하겠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힘만 있다면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특히 제가 일하고 있는 쪽은 파이낸셜 쪽이기 때문에 그때 되면 경험도 더 생길 것이고 일하고 싶은 욕망은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가 65세가 넘어가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일할 수 있을까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 대화를 거치고 나면 결론적으로 거의 99% 결과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리타이어먼트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그 해결책은 저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서 제가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돈이 다가 아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만약에 제가 엄청난 부자인데 개인적으로 상당히 불행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저는 그 부자가 되기를 부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대부분의 분들이 동의하시는 것은 돈은 반드시 필요하다. 예. 돈이 다가 아니라는 분들은 많지만 돈이 필요 없다라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에게 어느 분량의 어느 양의 돈이 있다면 과연 그 돈은 열심히 나를 위해서 일하는 돈인지 어딘가에 우리 쉬운 말로 짱 받겠다 그러잖아요. 어딘가의 구석에서 나의 돈이 일을 안 하고 잠만 쿨쿨 자는 게으르는 돈인지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요? 예. 예를 들어서 내 친구 누구누구의 돈은 어느 곳에서 내 친구가 아무 일을 안 해도 복리로 10%의 돈이 자라고 있는데 만약에 나의 돈이 어디에서 이자 1%도 못 받고 잠자고 있다면 그 돈은 저는 게으른 돈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돈은 어떠신지요? 예. 자, 그렇다면은 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자의 정의는 내가 다른 사람의 돈을
사용하게 될 때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돈을 쓸 때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죠. 하지만 내가 비즈니스를 하거나 내가 집을 사거나 은행 돈을 빌리거나 어떤 SBA 론을 하게 되거나 다른 사람의 돈을 가져다 쓰게 되죠. 그러면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 그 비용, 그게 이자겠죠. 자, 그렇습니다. 돈을 다른 사람의 돈을 사용하게 될 때는 비용으로 이자를 내게 되지만, 거꾸로 내가 나의 돈을 어디에 저축하거나 투자해서 다른 사람이 나의 돈을 사용하고 내가 그 사용료를 받을 때는 그게 이자의 수익이 되겠습니다. 통상 미국에서 돈이 갈 곳은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을 때 쓰리서클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돈이, 이 미국인의 돈이, 아니 전 세계적으로 돈이 있을 때 결국은 갈 곳이 은행에 가거나 인베스트먼트 회사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인슈런스 회사로 들어가는 이 세 군데밖에는 돈이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 뱅크는 뱅크 나름대로 장점과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투자 쪽은 투자 나름대로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슈런스는 인슈런스 나름대로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장 애용하는 곳이 은행이죠. 예, 그러나 미국의 돈을 따져봤을 때 은행에 그렇게 돈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은행에 3분의 1 정도의 돈이 있고, 그 다음에 인슈런스 쪽에 3분의 1 정도의 돈이 있고, 투자 쪽에 들어가 있는 돈이 가장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 세 곳 중에서 한 군데만 사용하고 있다면 지금 미국에서 만들어 놓은 이 파이낸셜 시스템의 3분의 1만 활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두 군데만 사용하고 있다면 60%의 시스템만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한 차원으로 볼 때 나의 돈이 적당하게 나누어져 있는가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은행으로 갈까요? 은행의 장점은 뭘까요? 은행은 개런티라는 게 있습니다. 안전하죠. 페딕에서 개런티도 해주고. 자, 그러나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내가 은행에 가서 보증을 받고 개런티를 받으니까 마음은 편한 대신에 마음이 편한 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자율이 낮은 거예요. 은행에 돈을 놔두면 내 돈이 불어나지가 않는 거죠. 아주 적게 불어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는 적게 불어나는 요만큼 되는 이자조차도 매년 세금 보고를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투자 쪽으로는 왜 돈이 갈까? 투자 쪽으로 돈이 가는 이유는, 투자는 은행에서는 리턴이 너무 없으니까, 수익이 발생을 안 하니까 내가 내 돈을 가지고 최대한 많이 돈을 벌고 싶어서 가는 거죠. 우리가 한국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부동산 투자도 결국은 투자 쪽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돈을 많이 딸 수 있는 곳으로 갈수록 내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돈을 잃을 확률도 상당히 많아지는 리스크 요인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투자 잘못해서 상황이 안 좋아지시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분석을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투자는 한자로 던질 투자입니다. 예, 자는 당연히 돈이고요. 투자는 말은요, 내가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돈을 던져 놓는 거예요. 돈을 던져놨다는 말은 그 돈은 이미 내 손을 떠난 겁니다. 따라서 그 돈이 리턴이 돼서 내 손에 들어올 때까지는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기본적인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나중에 아주 힘든 상황에 몰리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바라봅니다. 따라서 나의 돈이 어디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자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보험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보험하면 보험 세일즈맨 생각하고 특히 한국 분들은 좀 그 선입견이 안 좋습니다. 그러나
보험 쪽에서 돈을 활용하는 많은 분들이 그분들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세금의 혜택입니다. 보험 쪽에 돈을 집어넣으면 연금이나 라이프 인슈런스나 이런 상품으로 내가 세금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지금 이미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툴을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알아보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